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이 장소에 모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기 화면이 보이니까 저걸 보면서 참고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의 뇌전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은데, 그걸 중심으로 오늘 직접 궁금한 거를 듣기도 했고, 말씀을 드리려고 두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소아신경과의 이지훈입니다. 네, 몸소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신경 교수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경 교수 김우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저 화면을 보니 키 순서로 앉아 있는 것처럼 제가 약간 키를 높이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아이가 먹는 약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주제로 한 50분 정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뇌증이라는 진단 자체도 상당히 무서운데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떤 약을 먹는 다음에 일주일 먹기가 너무 힘든데요. 근데 애기들한테 아주 오랜 동안 약을 쓴다는 것 자체는 아주 큰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튼 처음에 받는 질문 중에 제일 의사로서는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약을 처방하려고 이제 다 설명하고 처방하려고 막 입력을 하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계속 머뭇거리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을 꼭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두 분 교수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어떤 답을 하시는지 네.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김은지 네. 교수님. 네. 네. 이거를 왜 이렇게 자주 물어보시는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네. 인터넷에 뭔가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항경련제 이제 치료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뭐 그런 굉장히 예외의 경우 말고는 항경련제 치료제를 좀 추천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경련파가 어떻게 보면 뇌에 있는 약간 불씨 같은 거고 네.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이제 점점 커져서 어떻게 보면 산불로도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환경연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지영 교수님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약이 왜 필요한지 좀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거부감이 좀 세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사실인데 이렇게 루머가 많이 돌기 때문에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에 약을 쓴다고 하고 이 약은 결국엔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약이고 그 발작을 예방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목적에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 먹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안 먹는 게 제일 낫죠. 근데 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 뇌전증은 상당히 역사가 깊은 질환으로 뭐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뭐 중세 명화 그림 밑에 가면 항상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발작을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된 것인 만큼 누적된 통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 증상이 있으면 재발할 확률이 70%가 넘는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통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살이 넘으면 죽는다. 이런 거랑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인데요. 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더 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항경련제를 꼭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없는 통계의 결과이기도 하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막 약을 처방을 넣으셨어요. 넣으셨는데 일단 먹기 싫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왜 이 약은
다른 약 같은 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약 꼭 먹어야 되나요? 뭐, 이 약 어떻게 선택하셨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쉽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한 세 번쯤은 김호중 교수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은 이지용 교수님 아, 순서로, 네. 네, 네. 아니, 뭐, 저는 당연히 이제 한경연제 선택을 할 때, 고백을 하자면 막 설명을 하면서 뭐 이렇게 선택을 드리진 않는데 하여튼, 어, 저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이제 네, 한경연제 환자가 어떤 형태의 경련을 했는지, 네. 뭐 부분 발작을 했는지, 대발작을 했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 음,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환자가 그 나이대, 네. 뭐 굉장히 어린 나이대인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은 실업 제재가 아예 없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예, 네, 네. 뭐 그런 현실적인 것도 이제 많이 네, 영향을 끼치고 또 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다른 그런 이제 기저질환이 좀 네, 심각한 애들도 네. 많이 오는데, 뭐 간질환이라든지 신장질환 이런 콩팥 것들, 질환, 네, 예, 네, 네. 그런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이제 항경련제 선택에 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네. 저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이제 나이랑 환자의 경련 타입, 음, 그 다음에 이제 뇌파소견을 좀 참고를 하죠. 그리고 정말로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든지 뭐 다른 질환을 그 기저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약을 좀 피하는 식으로 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소아청소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을 하는 나이가 네,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대한이면은 이제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으로 좀 고르려고는 합니다. 네. 그런 약이 존재하나요? 학습에 영향을 안 주는 약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인데 네, 사실 완전히 정말로 100% 영향을 주지 않으면 약이 효과가 없겠죠. 네, 근데 그게 꼭 이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졸리면 학습 못한다고 보거든요. 네, 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덜 졸린 약. 그쵸. 네, 덜 네, 졸린 약.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약은 먹으면 좀 산만해지는 약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일부 환자들한테서. 그래서 그런 약들은 부작용이 좀 고민이 되면은 이 약은 되도록이면 조금 어, 뒤쪽으로 빼놓고 네, 다른 약을 쓰다가 약이 안 들으면 그 약으로 옮기다든지 이렇게 하는 편이긴 네.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 김우중 교수님이 처음에 이 슬라이드를 미리 만드셔서 네, 이 질문했는데 거의 대답이 다 된 거죠. 네. 그죠? 네네. 음. 그러니까 약에 따라서는 뭐 어떤 경연에 더 잘 듣는다 이런 약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 공부하는 연령, 뭐 어린 연령, 실업 제재 이런 거 고려하시는 것 같고 근데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뭐 소아청소년은 아니지만 이제 20대쯤 되면 결혼 정년기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후반 증상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질환도 뭐 간이 나쁘다, 콩팥이 나쁘다 이런 것도 있고 예, 특정 뇌전증 증후군 얘기를 맨 밑에 써오셨는데 뭐, 네, 많지는 네, 않지만, 네, 네, 이제, 네, 네, 뭐, 영어염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스테로이드나 비가바트린을 먼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네, 또 소아결심 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론티, 자론티, 예, 네, 네, 그거를 일단 쓸 수 있으면, 근데, 네. 이제 어린애들은 그거 못 삼키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자론티 근데, 시럽이 예, 있기는 있습니다. 예, 네. 요즘, 음. 네, 그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고는 있는데, 음, 그게 또 단점이 한 병씩 싸요. 한 병이 몇 cc인지 아세요? 473cc입니다. 473cc. 네, 이거 계산을 외우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 1cc가 그 100mg이어서 50mg입니다. 50mg. 네. 그러면은 한 캡슐이 시럽 5cc로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속은 안 좋습니다. 네, 네, 맛이 매우 없어서 오히려 네. 차라리 알약을 먹겠다고 하는 근데 알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얼려서 잘라 먹고 이런 아, 식으로 하기도 하죠. 네. 네네. 자론티 캅셀 얼려 먹는 법은 인터넷에 혹시 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론티 캅셀이 한 알이 250mg인데 그걸 만약에 반 캅셀을 먹는다.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냉동실에 얼려요. 그래서 가위를 잘라서 안에 있는 젤리만 짜서 먹는다.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어떤 어머니가 가르쳐 준 방법인데 시럽 먹는 그 약통 있잖아요. 거기다 20cc의 물을 넣고 이걸 빠뜨려요. 빠뜨리고 1시간 지나면은 이게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그 젓가락으로 건지고 나머지 시럽으로 해서 먹는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정한 뇌전증 증후군의 어머니들의 지혜로 약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이제 부작용이죠. 꼭 써야 됩니까?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게 부작용이 많다고 들어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한 번 더 눌러보시겠어요?
또 부작용이 의심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건데 혹시 다음 슬라이드에 미리 답이 있죠? 있죠. 네. 네, 뭐 김호중 교수님부터 아, 부작용이 제일 많이 걱정이 네. 되는데, 네, 저는 일단 네, 이 말을 네, 약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항경련제가 네,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음, 이거는 저희가 동의하진, 그러니까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뭐 음, 다른 약에 비해서 항경련제가 특히 부작용이 더 많다, 뭐 이건 전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약을 뭐 안 쓰면 좋겠지만 써야 될 때는 저희가 음, 써야죠. 네, 음, 네, 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저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짧게 먹는 약은 부작용이 있어도 잊어버리는 거죠. 약이 끊어지면 부작용이 없어져 음, 버리니까. 근데 이제 계속 써야 되는 약 같은 경우는 네, 예, 약의 부작용이 있다고 느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이 공유하는 내용들이 보호자분들끼리 예, 많으신데 부작용이 있던 사례가 좀 많이 올라오니까 예, 그거에 대한 좀 공유가 통일되지 않고 예, 같은 약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 제일 큰 거는 걱정이죠. 뭐 이제 뇌전증이라는 진단 자체가 우선 걱정이고, 거기다 약을 오래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고, 전통적으로는 뇌전증, 예전에 간질이라고 했을 때 그게 사회적인 낙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이는 행위 자체가 그런 부모님한테도 또 그런 상처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좋아하는 애기들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먹이기도 싫은데 억지로 먹여야 되는 상황이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 김우중 교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더 나쁜 위험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부작용은 뭐 적을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걸 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네. 그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아, 네, 좋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네, 혹시 이정희 씨, 예, 네, 보호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인지기능 저하가 제 첫 번째 질문이세요. 저는 외래에서.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약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근데 정말로 인지를 자체를 떨어지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약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졸리게 해서 예, 학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네. 사실 앞뒤 구별이 안 갈 수도 있죠. 예. 네,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약은 소수에서 있고 대표적인 약은 뭐 다 아시겠지만 토파맥스나 뭐 엑세그란 그것도 이런 용량에 약이 좀 네, 그렇죠. 고용량을 쓰면 쓸수록 이제 뭐 말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학습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매번 생기는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그다음에 기분 변화도 일정 환자한테서 보인다고 저는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약 중에 대표적인 건 케프라가 또 일부 환자한테서 기분 변화 조금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짜증스럽거나 까칠해지는 애들. 네, 네, 너무 화를 자주 내는 애들 네, 네, 있죠.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사춘기 저희가 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1, 중3 때는 진료실에 들어와서 대답을 듣기가 어려운 나이 같아요. 근데 네. 대답을 하면은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은 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잘 구별이 또 안 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마다 부작용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부작용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되면은 잘 메모를 해놓고 그 의사랑 직접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아기를 보고 있지만 이 뇌전증을 주로 보는 특히 소아청소년을 보는 의사들은 그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줄 자세가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에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을 바꿔보거나 그랬으니까 그 가끔 걱정되는 경우는 약을 확 끊는 그리고서는 약을 안 먹고 왔는데요 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잘 적었다가 뭐 너무 심한 것 같으면 뭐 외래를 당겨오시더라도 잘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쉬어가는 의미로 해서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죠. 환경연제를 복용하면서 한약 복용은 많이 위험한가요?
참, 네. 저는 하지 말라고는 합니다. 아, 한약 네, 복용. 네, 네. 네, 한약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네, 다음에 한약 복용하면 실제로 네, 간 수치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음. 한약 복용은 저는 음. 웬만하면 말리는. 근데 한약을 네. 보통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복용하자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뭐 거절할 빌미를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아빠한테. 간 네. 수치로 안 되는. 네, 일단, 네, 김우중 교수님에게는 간 수치가 나빠질 수 있다. 네, 요런 쪽으로. 네, 네. 그럼 이정 교수님, 한약이요. 한약이요. 네. 아, 저거 조부모님의 권유를 참 맡기가 어렵죠. 네, 예, 저는 간수치보다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약의 성분이 어떤 게 들었는지 네. 부작용이 뭔지 저는 사실 알 수 없어서 제가 네. 그거를 얘기를 안 합니다. 대신에 제가 처방하는 약은 전 처방할 때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분명히 얘기 드리거든요. 네. 예. 저는 이 약 처방할 때 가능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한약 설명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뭐, 어찌 보면 한의사 선생님도 이 약이 상호작용이 있는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결론이 날 수 없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약을 여러 개 먹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간이나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대답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아 때 발병을 해서 성인이 막 되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약으로 치료해서 완전 자연 치료된 사례가 있는지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거. 근데 저게 네. 그러니까 유아 때 발병을 했는데 증상이 없는데 성인 때까지 계속 약을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경련이 계속 있어서 이게 네. 잘 조절이 완벽하게 안 됐던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없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후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환자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전자다. 네. 증상은 없었지만 청소년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약을 유지하는 중이었다. 네. 저는 저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예. 그럴 때는 어찌 보면은 이게 자연 치유됐는지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쯤 이제 약을 줄여서 끊어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정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일단 제 네. 생각에는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뇌전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병은 아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밑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네. 종류의 뇌전증들이 섞여 있고 그걸 뭉뚱그려서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소아에서 이제 발병하는 많은 경우의 네. 뇌전증들은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꽤 있죠. 네. 많이 네. 있죠. 근데 또 그런 게 아니라 뭐 유전적인 원인이라든지 네. 뭐 그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난치성으로 네. 되는 뇌전증도 일부에서 있기는 하고요. 네. 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참 전체적인 통계는 있죠.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약을 써서 완전히 조절을 끊을 확률이 50에서 65%다.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거는 전반적인 통계입니다. 사람이 80 넘어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겠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사람이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나 뭐 경과에 따라 상당히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 답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 하나만 더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 그쵸. 4번인데요. 뇌전증 있는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나 약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전 교수님 먼저 어려운 네. 질문이긴 하죠. 네, 저는 네, 먹어서 안 되는 식품은 네.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예, 없는데, 네. 대신에 요즘에 제가 공부할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카페인이 많이 먹어요. 네. 그쵸? 예, 그래서 막 에너지 음료 하루에 한두 병씩 먹으면서 잠 안 자고 공부한대요. 그럼 그런 경련할 수 건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음식 자체가 경련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이제 수면에 방해를 주는 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카페인 음료 정도는 조금 피하는 정도이고, 금해야 되는 식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아마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제 생각에 항히스타민 예, 제 6번에 그런 같아요. 네, 문제가 있네요. 네, 네네. 비염으로도 쓰고 약을 이제 뭐 알레르기도 쓰고 감기약, 콧물약으로도 쓰고 하는데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얘기가 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히스타민제 안 그래도 제가 좀 이제 그 근거가 있는지 정말로 이 항히스타민제가 경련에서 유발시키는지 찾아봤는데 사실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밝혀져 있고 예, 그냥 단순히 감기를 치료하기 위한 일주일, 이주일 먹는 정도는 크게 문제 없고 약간 졸리는 경향이 있죠.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초기 세대 거는 더 많이 졸리고 후기 세대 거는 좀 덜 졸린데 예, 그래서 졸리면서 경련하는 아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기 세대 쪽으로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한 번 먹고 이런 식으로 좀 권유는 그렇게 드리는 하면 되겠군요. 정도입니다. 네. 예. 혹시 또 진료실에서 뭐 특별히 물어보는 와, 시그널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네. 저도 뭐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은 네, 저도 네. 그런 건 없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카페인은 제 생각에는 네. 수면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약을 뭐 뒤에 어차피 나올 네. 거긴 하지만 저희 그 ADHD 약도 네. 네. 좀 많이 네. 네. 물어보시긴 네. 하시거든요. 네. 네, 지금 얘기해 주시죠, 아, ADHD요. 네. 네네. 아, 예. 네, 말 나온 김에.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ADHD 약을 갖다가 뭐, 이제 뭐, 고용량을 먹으면은 뭐 네.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네. ADHD 증상이 심하고 네. 치료가 필요하면 ADHD 약은 계속 유지를 하고 저희가 차라리 항경련제를 좀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네. 상담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정신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좀 ADHD 진단을 너무 약간 쉽게 네네. 좀 하고 약도 너무 쉽게 먹이는 맞습니다. 경향이 좀 있기는 하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ADHD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치료를 유지를 하면서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ADHD 약이 도움이 되면 반드시 써야 되고, 혹시 그걸로 발작이 유발되면 항경련제를 좀 조절해서 역치를 다시 높여주는 게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항경련제 다른 약을 먹어도 되나요? 왜 거의 얘기는 된 것 같죠? 네. 한약, 감기약, 항생제. 항생제는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근데 항생제를 필요 없이 먹을 필요는 없고, 예. 꼭 필요하다면 뭐 쓰고, ADHD 치료제 나왔고, 특별히 상호작용이 많은 약은 이렇게 하셨는데, 아, 옛날에 개발된 항경련제 고전적인 중에서 약들. 고전적인 약 중에서 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렇죠. 약들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등등. 네. 네, 테그레톨 맞아요. 예. 테그레톨, 뭐, 오르필도 그렇죠. 그럴 수 들어게 있죠. 들어갈 수 있죠. 예. 근데 상호작용이 많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또 필요하면 꼭 써야 되고 약물 농도나 이런 거를 감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항경련제는 보통 얼마나 오래 먹어야 될까요? 네, 이지원 교수님부터 우선 답을 네. 안 보셨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환경연제는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한 경련이 조절되는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경기. 네, 마지막 경련으로부터 네. 3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기간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줄여서 끊는 거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뭐 자연 치유되는 뇌전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정 나이에만 딱 하는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기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꼭 3년까지는 아니어도 뭐 2년 정도의 증상 없는 기간을 갖고 약을 서서히 줄이는 거를 시도를 할 수는 있다고 얘기를 드리죠. 정말 한마디로 하기 좀 어려운 뭐 답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교수님 혹시 저도 일단 네. 약을 이제 복용을 이렇게 시작을 할 할 때는 때, 뭐 3년 정도로 네, 이제 안내를 드리고요. 네. 이제 뭐 재발할 경우에는 네. 혹시나 이제 약을 줄여서 3년 지나면 이제 약을 줄여서 끊어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또 재발을 혹시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오래 4년이나 5년 정도 또 먹어봐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질문 듣고 3개월만 안 하면 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네.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또 이것도 좀 만약에 좀 헷갈려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뇌전증이 있고 또 이렇게 증상성 그 간질이나 그 발작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외상 그렇죠. 이후에 네. 그냥 일시적으로 네. 생기는. 발작을 하는 그런 거는 뭐 짧게 쓸 그렇죠. 수 3주에서 끊을 수도 3개월. 있는데 네. 근데 뭐 친구들이 뭐 내 애는 뭐 3개월 만에 뭐 약먹 네. 끊었어 뭐 그럼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너무 일찍 시작한 이 영아기 발작 중에는 예후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한 1년 정도 쓰면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니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답이,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시는군요. 오래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약을 오래 써야 된다면, 네, 무슨 약이든 네, 오래 먹는 건 좋지 않죠, 네, 사실은. 네. 예, 근데, 오래 먹는 대신, 그러니까 오래 먹어야 되는 게 결국에는 필요하니까 쓰는 그렇죠? 네, 거고, 예, 오래 먹었을 때 안전한지가 걱정인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부작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외래에서. 네. 예,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혹시라도 약물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약물 농도도 간헐적으로 한 번씩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장기간 먹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련을 얼마나 안 해야 줄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일단 하지 그렇죠. 일단은 않고, 안 하, 네네. 네,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네, 다시 좀 시기가 제로로 다시 네, 가는 네,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3년 정도 증상이 없어야지.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경기파가 보인다. 네. 이거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네. 솔직히 저도 이거는 네.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경련파가 보이다고 하더라도 약은 줄여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도 네. 이렇게 대전제는 같은데, 네. 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약을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대전제에 의해서 줄인 적이 있는데, 네. 학생 때 경영하니까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고등학생. 네, 네. 학교에서 좀 예기치 않은 시기에 경영을 아, 하거나 친구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학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을 뭐 한 가지 정도 쓰고 있고, 이 약이 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유지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기서부터는 약간 옵셔널한 거라고. 맞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약을 끊어야 되는 시기가 아주 편안한, 생활이 편안하면 상관없는데, 뭐 고3이다. 그러면 고3 때 증상이 생기면 좀 곤란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재발하면 꼭 더 오래 먹어야 하나요? 이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거 3년보다 더 긴 거를 의미하시는 질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아무래도 3년 이제 증상 없어서 약을 네, 끊었는데 다시 재발했다라고 하면 3년보다는 더 길게 가져갈 거를 권하기는 합니다. 네. 좀 끊을 때 신중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쵸. 네. 한번 재발할 환자들은 뭐 의사도 신중해야 되고, 음. 환자하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재발한 거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니까 두 번째 끊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 20년 된 오래된 통계가 있는데 캐나다의 퀘벡 지역에서 그 동네가 프랑스어 쓰는 데여서 약간 섬 같은 거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이제 의료기관에 20년 정도 계속 추적 관찰을 했는데 누가 약을 끊을 수 있을까? 20년 뒤에 봤을 때. 그러면 적어도 1년 이상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 20년 뒤에는 약을 안 먹고 이제 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중간에 어떤 유발인자가 있어서 끊더라도 그런 통계가 뭐 유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환경연제 복용 방법이네요. 네, 그냥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답을 좀 답을 보면서 보여야 되겠죠? 이거 보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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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군요. 네, 그냥 뭐 이게 일반적으로 먹는 거는 다 아실 것 먹는 같고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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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부분은 약을 2번이죠, 하루에. 네. 근데 이제 일부 약이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 먹는 좋은 약들도 네. 있잖아요. 근데 24시간. 저는 그 한 번 먹는데 한 번 안 먹으면 완전히 안 먹는 거잖아요. 그쵸? 더 문제 아닌가요? 뭐 2번 먹는 약도 이틀 빠지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두 번 먹으면 내가 한 번 깜빡할 수 있는데 한 번 아. 먹는데 한 번 깜빡하면 선생님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 오히려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쵸. 네. 자, 깜빡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을 안 먹었어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그걸 기억하는 순간 그냥 바로 네. 다시 네. 먹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물론 이제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네. 두 번째 약을 먹어야 될 그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그때는 두 배를 먹어야 되냐? 뭐 그런 걸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그러지는 말라고 하고 아, 있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세요. 오후 한 3시경 아침약 안 먹었다 그러면 일단 아침약 네. 먹고 네네. 그다음에 저녁약은 조금 뒤에 조금만 뒤로 네네. 밀어서 한 4시간 정도 띄워서 먹으라고 네. 보통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전날 약을 하나도 안 먹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침 일찍 먹어야죠. 바로. 바로 막 네, 바로 아침 먹고? 약을. 네. 네네네. 음. 그날 3번 먹을 필요는 없나요?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아무래도 또 이제 또 너무 졸릴 수가 있으니까 그날 네. 하루 종일 그렇죠. 3번만 하여간 전날 약을 2번 다 안 먹었으면 오늘은 좀 조심해서 지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제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아이가 약을 너무 안 먹어요. 다른 음식에 섞어 먹여도 되나요? 애들 약 먹이는 거 너무 힘든 거는 네. 진짜 만국의 공통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이 약 너무 장기간 먹으니까 네. 더더군다나 며칠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음식에 섞어서 좀 속이는 거죠, 아이를 어떻게 보면. 네. 입맛을 그렇죠. 속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음식에 섞어 먹는 거가 좀 제한을 두라고 합니다.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자주 먹는 음식은 사실 섞어 먹는 거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약을 일부 부모님들은 드셔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약이 맛있지가 않습니다. 드셔보셨, 그래서 어디까지 드셔보셨어요? 저는 뭐 시럽 제제 정도? 아, 알약은 요새 구하기가 혹시 어려워서. 저는 아직까지 네. 옛날에는 정말 약을 제약회사 그분들이 주셨어요. 요즘 또, 샘플이 안 들어오는 네, 그래 학회에 가면 약을 줬어요. 그래서 먹어봤거든요. 일단 먹어보는데 다 약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 쓰고, 이렇게 좀 네. 뭐라고 그래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시럽이 새로 나왔는데 포도향이라고 그래서 그건 또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한 10cc를 쭉 먹어봤는데 네. 포도향은 맞아요. 맞는데 딱 그 약 맛이 다음에 밥 먹을 때까지 나더라고요. 아우 되게 이렇게 쓴 맛이 남아있는. 물을 안 드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약 되게 써요. 근데 하여간 말씀하신 거는 애가 자주 먹고 좋아하는 음식에는 섞지 말아라. 네. 네. 근데 또 섞어서 먹어도 되나요? 저는 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근데 뭐 요구르트 보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구르트나 주스 그 정도. 네. 그렇게라도 먹일 수 있으면 그래도 먹이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양에 섞어버리면은 네. 이게 먹다가 애들은 또 안 먹잖아요. 그렇죠. 먹다가 나 안 먹어 이렇게 가버리니까 약이 정량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약 먹는 그 조그만한 용기에 뭐 5cc나 10cc 이렇게 애가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딱 완전히 다 먹일 수 있을 거다 이거는 요런 정도만 좀 섞으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음식이랑 섞어 먹어도 되긴 되는 게 그리고 어차피 밥 먹고 약 먹으니까 위에서는 다 섞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끔은 이제 우유가 흡착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섞지 말라고는 하는데 안 되면 이제 거기서라도 하는데 제 생각에 내가 우유 먹는 사람인데 우유에서 약만 나면 우유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대부분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은 아이가 작아서 이제 몸무게가 작아서 영양이 너무 적은데 그러면 그거 부정확한 거 아닙니까? 약사님의 고통이기도 하죠. 그렇죠. 좋은 방법이 혹시 김원정 교수님 어떻게? 네. 네. 이제 보호자들 네. 하시는 보호자들 저희한테 거꾸로 가르쳐 드린 거는 뭐 주사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네. 사용해서 정확하게 먹이시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봉지 2개 들고 와갖고 네. 약이 다른데 이거 어떡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약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들고 가셔야 될 것 같다고. 네. 근데 실제 그게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너무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낼 수 있는 게 저는 그래서 너무 막 작게 자르지는 않고 알약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알까지는 자를 수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도 알약이 너무 작은 약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약국에서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용제 같은 걸 넣죠. 이제 여러 다른 것들을 넣어서 당이 포함된 유당이 좀 포함된 걸 넣어서 이제 부피를 불리고 그 다음에 약간 나누는데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조금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게 아닐까. 조금이라도 부피를 더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 케톤 생성시기 하는 환자들한테만 조심하면 고용제를 좀 넣는 게 좋은데 약간 음, 약사님의 선택이신 것 같기도 네, 하더라고요. 조제하는 기계도 그렇고. 네. 근데 대부분은 애기 먹는 약은 약사님들이 잘 줘주시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루에 2번 먹는 약, 1번 먹는 약은 무슨 차이인가요? 약이 약은 작용하는 시간 차이이죠. 네. 코팅이겠죠? 그게? 그래도? 그러니까 익스텐시드 릴리브라고 해서 뭐 네네, 그 일리지. 타이레놀도 네네. 네, 릴리즈라고 해서 그 타이레놀도 음, 좀 길게 서방형제들 나오는 게 있고 네, 그냥 딱 단시간 내에 작용하고 딱 끝나가고 이런 약이 있는데 네. 이런 차이일 것 같은데 24시간 동안 작용하는 약은 하루에 한 번 먹는 거고 12시간마다 이제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 건데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은 아무래도 먹기는 편하겠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네. 어, 아예 빼먹으면 그냥 하루치가 없어져 없어지는, 버리는, 네. 네, 그런 그런 것. 경우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안 먹었다는 거 알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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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은가요? 네. 자, 네. 약 먹는 시간 이건 네, 답을 하셨고, 네. 약을 2배로 먹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응급실 가야 되나요? 응급실까지 가요. 아니, 저 이런 적 있었어요. 아, 네. 예, 엄마가 먹였는데, 네. 아빠가 모르고 또 아, 먹었어요. 예. 아빠 문제입니다. 아니, 왜 평상시에 먹이지도 네, 않던 네, 아빠가 갑자기 약을 네. 챙겼을까. 예, 다들 거기에 혼란이 네, 왔죠. 아빠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아이가 너무 처지거나, 네, 예, 계속 잠만 자는 게 아니면 네. 꼭 응급실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예, 근데 이제 졸릴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날 잠을 좀 많이 잘 수는 있어요. 예, 대신에, 하루에 끼니를 우리가 3끼 먹는데 2끼 정도 넘게 거른다. 그럼 혹시라도 이제 탈수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응급실 한번 가볼 수는 네, 네. 있겠지만, 2끼를 못 먹으니. 네, 뭐, 그게 아니라 한 끼만 거르고 자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 잘 지냈다라고 하면 그냥 평상시대로 지내라고 네, 얘기는 합니다. 어떻게, 네, 뭐 보통은 2배 정도 가지고 막 네, 하루 종일 막 자고 그러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고민은요. 네. 아침 약을 2배로 먹는데 저녁약 어떡하죠? 저는 네. 저는 반만 먹으라고. 그러면은 평상시에 2라는 약을 먹었으면 그날은 네. 2.5가 되는 거죠. 그쵸.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네. 아예 스킵을 하면은 또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약물 네. 혈중 농도가 너무 떨어질 수 네.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의사들이 이 정도로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좀 떨어지면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건 증상이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음. 네, 물론 부작용도 없어야 될 텐데이긴 한데 그런 마음이라는 걸 또 부모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쵸. 그때부터 네. 또 3년. 맞아. 네, 그럼요. 제로 네, 네. 세팅이 네, 뭐, 되니까. 그, 네. 남자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군대 제대했는데 다시 군대 가는 거. 네, 뭐, 이런 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 하지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재발한다는 건. 네, 네. 소리가 좀 끊긴다고 돼 있는데, 아마 인터넷 연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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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쪽, 네네네네. 이제 항경련제를 먹으면 뇌전증이 완치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정말 네. 거시적인 질문인데, 김호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 약간 아까 나왔었던 내용인 것 네네네. 같은데, 예, 답을, 예,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뇌전증 종류에 따라서 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나라마다 뭐 다르고, 뭐,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완치 기준을 마음속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뭐, 5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뭐, 진짜 완치인 거는 음, 가봐야지 그렇죠. 아는 네, 부분이 좀 음. 있습니다. 네. 네.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뇌전증은 완치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진짜 일정 시간이 지났고, 약을 끊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잘 지낸다 하면은 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뇌전증이 아닌 경우에는 약을 끊고 진짜 장시간이 지나야지 저런 얘기를 하죠. 딱 완치라는 소견서에 완치됐어요라고는 쓰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약을 중단을 했고 환자가 잘 지내는 게 그래도 한 10년 정도 있으면은 완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죠. 네. 보통 그 10년을 적용한 게 미국 뇌전증학회에서 10년을 적용하는데, 뭐, 짐작하건대는 미국은 워낙 그 소송을 많이 거는 나라여서,
완치라고 의사가 5년 지났는데 완치라고 했는데 다시 발작을 하면 어,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긴 시간을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10년으로 본다 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항상 붙더라고요. 10년이라고 해서 뭐 재발을 안 할 그런 네. 것도 아니긴 그렇죠. 하죠. 네, 네. 그다음에 약물 저항성 뇌전증이라는 게 존재는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완치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인데 완치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네, 한 가지나 두 가지 약제에 잘 조절되는 뇌전증이 전체 뇌전증의 한 60%, 네, 예, 나머지 약에 정말 잘 조절이 안 되는 난치성 뇌전증이 네. 한 20% 정도, 15%, 15에서 20%, 네, 네, 20%, 네, 그 네. 정도 얘기를 드리죠. 네. 그렇죠. 그런 게 그러니까 두 가지나 세 가지까지 써도 안 들으면 그게 뭐 연령에 따라 좀 다르죠. 아주 돌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안 들으면 또 일반 환자들은 1년 반 이상 안 들으면 약물 저항성, 뭐 약물 난치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이외의 방법을 할 텐데 오늘이 첫 시간이지 이제 앞으로 이 저항성 약물 저항 뇌전증에 대해서 또 특집으로 이런 이제 토크쇼가 또 있으니까요. 그건 네. 그때 가서 더 네.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항경제 외 다른 치료 방법도 역시 약물 저항성 뇌전증과 연관되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항경련제를 조절하는 기준. 뭐 그것이 시작할 때도 있고 뭐 네. 이제 끊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증량을 합니까? 이건 증상이 조절 안 되면 네. 네. 제일 쉬운 답 제가 네.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걸로 어떤 경우에 감량 이제 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고, 네, 이제 네. 네. 환자가 증상이 전혀 없으면은 당연히 이제 음. 감량을 이제, 바로 끊지는 않고요. 그렇죠. 저희가 네. 조금씩 줄여서 네. 이제 끊는 방향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부작용 같은 게 너무 이제 심해진 것 같으면 다시 감량을 네. 하죠. 네. 그래서 꼭 3년 증상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 증상이 뭐, 최소 그래도 뭐 몇 개월 없었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없었는데, 약부작용이 딱 확연하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약을 줄여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약을 뭐 조절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좀 안심해도 되나요? 저는 한 3개월? 3개월? 네. 그러니까 초기 이 약이 정말 잘 반응을 하는지. 네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아, 하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네. 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6개월 이상 먹어봐야지 이게 진짜 네. 동료를 막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워낙, 네네. 네. 혹시 얼마나 지나면 안심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준 선생님 말씀대로 그 네. 환자가 경련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따라서 네. 진짜 알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증상이 자주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도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른들의 기준으로는 운전면허를 언제 교부하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유럽에서 나온 대규모 스터디의 결과로 유럽 EU하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년 이상 증상이 없으면 약을 먹는 동안에도 이 운전면허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슬픈 얘기지만 70세가 넘는 고령 운전자와 뇌전증 환자가 약을 쓰는 뇌전증 환자가 사고 위험이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령. 네, 그러니까 70세가 넘는 사람보다 약을 약을 먹는데 1년 이상 증상이 없으면 사고 위험이 훨씬 적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논문을 의대한 사람이 그러니까 뇌전증 학회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은 자동차 보험회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태국 아시죠? 태국은 5년 증상이 없어야 운전면허를 줍니다. 태국은 네. 오토바이가 좀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산악 지역에서는 3개월 없으면 임시운전면허를 준다. 워낙 한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다니기가 슈퍼가- 어려워서. 슈퍼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실생활에 너무 집중하죠. 네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 따라 되게 특수하긴 한데
현재는 보통 1년 정도를 운전면허로 음. 돼 있는데 그걸 준용해서 애기들도 1년 지나면 좀 편안하게 그럼 그렇다고 마음을 졸이고 있을 필요는 없죠, 미리는. 그죠? 그쵸. 네, 예. 네, 그러면 일상생활이 편하진 않겠죠. 네. 예. 그리고 뭐 스포츠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지나면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네. 있긴 합니다. 네. 자, 자, 추가는 넘어가죠. 오늘은 이제 하나 네. 약속은 네네네. 환경연대는 다양한데 이거 답을 먼저, 이거는 상위 답을 드려야 네, 돼요? 답 주셔도 네, 됩니다. 네. 이거는 난이도 상인데요. 이거 이거는 조금. 일단 제 눈에 들어오는 가바인데 가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음식도 많이 있는데 네. 어, 이 가바 뭔가요? 이제 답이 어떤지 김우중 교수님 제 반반씩 생각에는 네, 이거를 뭐 저희가 오늘 설명을 다 네,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용하고 있는 항경련자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네, 네, 보호자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스킵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네. 저희가 이렇게 항경련제를 다른 거를 추가를 할 때 아, 이런 네. 거를 생각을 하면서 추가를 그렇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중복되지 않은 메커니즘으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약을 추가를 하면 좀 더 경련 조절 효과가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걸 생각합니다. 네. 섬세하시군요. 네, 이정 교수님 여기 이제 크게 이게 환경연제가 작용하는 기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가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련 이렇게 설명할 때 보호자한테 신경세포가 너무 흥분해서 생겨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흥분성을 떨어뜨리려면 결국엔 억제성 신경세포의 기능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네. 가바가 그런 억제하는 원래 효과가 네, 억제하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억제성이 있다. 이런 그 하나의 중추 전달 물질 뭐 이런, 그러니까 리셉터 이런 얘기고 수용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온 채널이어서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나트륨, 칼슘 뭐 이런 거를 조절하는, 열고 닫고. 예. 이거의 양에 따라서 이것도 신경 세포가 흥분성을 보이는 하나의 촉발제라고 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는 약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경세포에서 나온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데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네. 시냅스 안에서 못하도록 어, 막는 약들도 있고. 네, 예. 그렇네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네. 어려운데 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기약은 졸린 거, 머리 나빠지는 거, 재우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섬대한 그 뇌전증 기전을 억제하는 다양한 기전을 잘 통로를 막는 그런 성분이고 정말 화학 물질인데 섬세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뭐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음식은 아까 카페인, 네.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게 좀 나쁜 거. 네. 매운 거 먹어도 되나요? 네. 그럼 네, 됩니다. 됩니다. 네, 네. 먹어야죠. 그 네. 일상생활의 재미를 뺏을 순 없죠. 네. 네, 조심해야 될 활동. 활동. 저는 네, 만약에 경련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네, 단기간이다, 이게 3개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혹시 네. 수영하다가 경련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발견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물에 빠지면 또 대처할 수 없는. 네, 너무 어렵고 네. 그런 수영이나 아니면은 땅에 발이 닿지 않는 운동.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다가 경련하면 크게 다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거는 잠깐 단기간만 좀 네. 주의를 하고 안정감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다시 하라고는 합니다. 네. 혹시 약을 잘 먹어도 경련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약을 잘 먹어도요.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수면 갑자기 네. 수면 박탈 네. 요즘 청소년기들도 네. 밤을 4시간씩 막 자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너무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 아닌가요? 유튜브도 있고. 이게 유튜브도 있고. 섞어서 하는 거죠. 네.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사실 게임은 뭐 네. 그렇게 수면 박탈처럼 확실하진 않은데 네. 밤새서 게임을 하면은 그렇죠. 그냥 밤새는 것보다 확실히 좀 더 하는 것 같긴 네, 하죠. 거기 광자극이 또 네네, 세게, 광자극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제가 좀 조심하라고 하고 또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전신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면 네. 갑자기 고열이 일어나는 열나면, 네. 요즘에 그런 경우는 열나는 거 너무 많아서, 그죠? 그럼 뭐 설사 같은 거에도 약이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네. 애들은 뭐
그런 위장관 감염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가끔씩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약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진짜 소수에서. 네. 아, 네네네. 네, 그러면 그럼 이제, 의사랑 네, 상의를 해서 네, 이 약을 난 잘 먹었고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 경련이 네, 심하니까 네, 이 약이 정말 맞는지 다시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네. 사항입니다. 네. 슬라이드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네, 이제 네. 시간이 아, 네. 네. 저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김호중 교수님 뭐 진료 가실 시간이긴 한데, 있었습니다. 질문을 조금만, 네. 자, 어떤 걸 골라볼까요? 김호중 교수님 먼저 골라주시죠. 가장 쉬운 걸 제가 고를 수도 있고, 네. 7번. 네, 감기약 먹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감기약이나 다른 약을 다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려고 했더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아, 물어보시는데요. 네. 글쎄요. 저는 네. 꼭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네, 말씀드리는데 네, 네. 네. 뭐 반드시 얘기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요. 네. 그거 근데 먹는다고 해서 네, 주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소아과 선생님이 있으면, 네. 늘 다니는 데면 거기는 알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알려는 드리는 게 네, 당연히 네,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저기서 약간 포인트는 뭔가 감기약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사실 그런 크게 일반 약은, 일반 약은 문제는 없고 네. 정신건강학과에는 반드시 얘기를 하는 게 네. 맞다고 저는 아, 생각을 해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음. 또, 성장 중인 영양제. 영양제는, 일반적인 거죠. 아니,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애기한테 뭐든지 먹이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엄마도 꼭 먹어야 됩니다. 그쵸. 네. 우리 애를 돌봐주는 건 엄마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외래로 적는, 이게 늘 얘기하는 조건인데, 애기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드시라고. 네, 그러면 됩니다. 네. 근데 애들이 네. 영양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 네. 약이 2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고 네. 그다음에는 네, 하나만 제가 골라볼까요? 이제 그 탈모 얘기가 있습니다. 케프라 어, 라미타를 복용 중인데 최근 한 달 동안 탈모가 심해졌다. 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 탈모 일으키는 그 약제가 제일 유명한 거 오르필, 네. 덴파코트인데 만약에 저 약 중에 최근에 무엇인가를 추가했는데 탈모가 보인다. 음, 그러면은 저는 그냥 배제를 일단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을 그렇게 줄여서. 일대일로 딱 관련이 있다고는 안 돼 있어도 배제를 해서 모발의 이제 성장 주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지나서도 계속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봐서 최근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또 바이러스 감염을 앓았다든지 이런 것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약 때문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탈모는 어느 과에서 보는지 아시죠? 피부과? 네. 그래서 탈모가 심하면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도 한번 봐야 됩니다. 심하다고 느끼면. 그것도 다른 원인이 있는데 괜히 약 탓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약을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고 부작용이 덜 나고 뭐 이런 걸 위주로 고르는데, 우리는 어떤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약 탓을 먼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 교수님 하나 골라. 어, 나 질문이 좀 길어서 네. 저는 이제 항경련제 먹는 지가 이제 5년이 됐다. 네. 근데 소변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아, 그리고 요로 감염도 잦다. 라고 하는데 비뇨기과를 봤더니 이 약의 부작용인 걸 수도 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약인지는 안 알려주셨네요. 네. 네. 근데 일부 약에서 소변에 칼슘을 만드는 약이 있죠. 예, 요로 결석을. 네네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면 네. 저렇게요? 근데 저 약은 약은 조금 아닌데.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네, 다른 약이죠. 예. 있기는 있지만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면 콩팥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는지도 좀 확인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약만 저 지금 나열된 약은 일단 범위는 안 걱정이 되고 나죠.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 또 다른 질문은 저희가 잘 모아서 다음 시간에 지난번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답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만나서 이제 오늘 프로그램 준비할 때 마지막에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못하신 말씀을 꼭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해주십사. 아니면 진료실 늘 하시는 말씀 해주십사 그러는데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좀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네, 네. 네. 이지영 교수님, 네. 네. 부모님들께서 이 약을 쓰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고, 정말 안전한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의사들도 이 뇌전증을 보는 소아신경 의사들도 약을 고를 때 되게 신중하고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동안 먹을 거고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저희 같이 다 오랫동안 볼 거여서 저희는 셋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나 이해도가 같이 올라가야지 이런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궁금하거나 의견이 좀 다르다 하는 거는 외래 진료에 오셨을 때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하시고 저희랑 같이 상의하고 정말로 맞는지 한 번씩 더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은정 교수님, 네. 저도 이전 선생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이제 뇌전증이라는 사실 질병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네, 연구를 네, 계속하고 있죠.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친구는 치료가 잘 되지만 치료가 안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없을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하고 상의를 먼저 하시고 약을 끊든 다른 치료 방법을 모색을 하시든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거기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내용이 좀 확증 평양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내용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저희랑 먼저 좀 상의를 하시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외래 진료 오실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팩트와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부모님의 의견을 주시느라고 팩트 자체를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약의 부작용, 약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이건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이 보인다라는 걸 잘 기록을 해오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부모님의 해석이 이렇다. 나는 이런 게 걱정된다. 이런 거를 나누어서 오시면,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충분히 더 토론할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상한 모습이 있으면 꼭 전신이 보이게 동영상을 찍어 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손만 보고선 도저히 판단 못하는 게 많은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바쁘신 시간에 금요일 날 바쁘신데, 네, 전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오늘 여기 이제 저 멀리서 같이 계시는 레오노트의 두 분께서 레오노트에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각자 클리닉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계기는 고 이건희 회장님이 기부하신 소아암 희귀질환 사업단, 지원 사업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병원, 여기 나열된 병원들에서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 코호트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이제 레오노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분들이랑 더 많이 소통하고, 또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정보를 드리고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저희가 2개월마다 하고, 호응이 좋으면 1개월마다 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연진을 바꿔가면서 만나는 주치 선생님들이 언젠가 여기 꼭 나와서 대화를 하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